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할 건데, 자 여기 이제 보셔요. 책을 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셔요. 이제 민법 수업 들어갑니다. 민법이 뭔지 보는 거예요. 민법이 뭔지 보는 건데, 자 봐보세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인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죠, 그죠? 약속을 안 지켰으면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1시에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죠.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켜버렸어요. 친구가 안 나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끼 나쁜 놈하고 욕 한마디 하고 말죠. 그죠? 그러지 내가 기다리느라고 30분 기다리느라고 그 시간을 손해봤으니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라 하고 소송해요 안 해요? 소송 안 하죠. 그죠? 왜냐? 소송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두 분이서 해결하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도덕의 세계라고 그래요. 도덕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약속은 약속인데 불이행했을 때 법에 호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도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기로 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잔금날 만나기로 했는데 뭐 부동산 더 올랐다고 안 팔아 뭐 이래버린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나 안 사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약속을 어겼잖아요. 약속을 어겼죠? 약속 어긴 건 똑같죠.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안 팔아 그러면 이게 3억에 계약을 했는데 현재 4억으로 올랐더라. 그러면 이행이 됐더라면 내가 이익 볼 수 있었던 금액이 1억이잖아요. 이게 바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즉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의 세계다 그러는 거예요. 법. 아셨죠? 법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민법의 세계죠. 그죠? 민법의 세계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아셨어요? 그래서 법의 세계가 훨씬 좁은데 약속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죠. 그죠?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법원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 수 없는 게 바로 도덕의 세계고요. 갈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법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걸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만약에 불이행이 됐을 때 양 당사자가 법에 호소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명확하지는 않아서 뭐 나중에 뭐 호의동승 이런 것도 법에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건 공부하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똑같은 약속인데 불이행했을 때 법에 호소할 수 없다. 도덕의 세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법의 세계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고요.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민법의 세계잖아요. 민법의 세계인데 자 봐보세요. 우리가 봐보세요. 지금 부동산을 사고 팔자 약속을 했죠. 그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안 지켰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이 사람을 사기죄로 구속시켜주세요 하고 고소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면 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 형법은 교도소 가는 거잖아요. 교도소 가는 이건 더 좁은 거예요. 더 좁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뭐가 있냐면 자 법적으로 어쩌냐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계약은 유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나온 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형법은 공부를 하지 않죠. 그죠? 공부하지 않고 민법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것만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데 민법에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계약했는데 약속 안 지켰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사기죄로 집어넣지는 못한다. 돈 빌려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았죠. 안 갚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할 수 있죠. 민사소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형법상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뭐 사기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나 단순히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고 그래서 형법상 처벌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민사하고 형사하고 다르다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 듣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민법의 세계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민법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거래하는 거죠. 그죠? 약속을 안 지키면 뭘로 간다고요? 법의 호소에서 손해배상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보면 자, A라는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팔고 싶단 말이에요. 팔고 싶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 공인중개사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팔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외벽에다 이렇게 물건 내놓죠, 그죠? 물건 내놓죠? 자, 이처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뭐 강남이 3억은 아닙니다만 전국 평균으로 해가지고 30평 아파트 평당 1,000만 원씩 해서 3억 원에 8개 이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B라는 사람이 어때요? 아, 이걸 보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와서 좋은 아파트 있습니까? 그래서 예. 뭐 좋은 아파트 있습니다. 해가지고 얼마인데요? 뭐 3억인데요. 뭐 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뭐 보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좋아요. 내가 이것을 3억 원에 살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자, 부동산을 3억 원에 살게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 쏙 빼버리자고요. 쏙 빼버리고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래요. 이것을 이제 법률 용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파는 사람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몇 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게 그래서 매수인 B가요. 좋아, 내가 그 부동산 3억 원에 살게 그랬죠. 그죠? 살게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뭐라고 하죠? 보통? 그러면 계약서 쓰자 그러잖아요. 계약서 쓰자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자, 이 부동산을 3억 원에 사고 판다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데 자, 봐보셔요. 자, 3억 원에 팔게 좋아? 3억 원에 살게 그랬죠. 1월 1일 날이에요. 1월 1일 날 이렇게 살게 그랬다고요. 살게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1월 2일 날 그러면 계약서 쓰자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3월 1일 날 계약금 보통 계약금 몇 프로 주죠? 10% 정도 주죠. 그죠? 그러니까 3천 이렇게 주기로 했고 4월 1일 날 중도금 있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 가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중도금 있는 경우로 공부합니다. 중도금 1억 2천 이렇게 주기로 했고 5월 1일 날 잔금 1억 5천 이렇게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1일 날 계약금 주죠. 그죠? 주죠? 그리고 4월 1일 날 중도금 주잖아요. 중도금 주죠. 누가? 매수인 B가 매도인 A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대신 뭘 받죠? 받는 거 없어요. 겨우 영수증 하나 받죠. 영수증 하나 받죠. 등기소를 받는 게 아니라 영수증 하나 받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뭐냐면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큰 돈을 줬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줬는데 어때요? 자기는 받는 게 영수증 하나, 종이 조각 하나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통이 커요. 그래서 어때요? 뭐 불안한 거 없이 그냥 있어요. 있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문제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A가 그 돈 받고 튀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걱정 안 해봤죠, 그죠? 예? 중개사 믿고, 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믿고 하는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 같은데, 혹은 다른 나라는 돈을 A에게 안 줘요. A에게 안 주고, 공인중개사가 보관을 하거나, 혹은 변호사가 보관을 하거나,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크로 이렇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학개론 시간에 에스크로 제도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면적으로는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아무튼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주는 돈이죠. 먼저 주잖아요. 먼저 주죠, 그죠? 등기소를 받기 전에 먼저 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이행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선이행.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1일 날 잔금날 있죠. 잔금날은 만나죠, 그죠? 그죠? 잔금날 만나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잖아요. 이때 매도인 B는 이날은 이제 뭐 들고 와야죠? 뭐 들고 와요? 등기 서류. 그죠? 예, 등기 필증이다. 등기 필 정보라고도 그러죠? 등기 필증, 뭐 인감 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서류 들고 와야죠, 그죠? 서류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B는 뭐 들고 와야 돼요? 잔금 들고 와야죠. 잔금 들고 와야죠.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공평의 원칙상 이렇게. 만약에 등기 서류 안 들고 왔는데 잔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죠? 왜요? 네가 안 들고 와서 그럼 나 잔금 못 줘 이래야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등기 서류하고 잔금은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동시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기 서류 안 들고 왔죠? 그럼 나도 못 줘 이러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항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 서류 안 들고 왔는데 미안한데 등기 서류 나중에 줄 테니까 잔금 먼저 줘 그러면 미쳤냐 그래야죠. 미쳤냐. 왜? 잔금까지 줬더니 등기 서류 나중에 안 들고 남한테 팔고 도망가 버리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죠? 미쳤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항변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항변한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시행 항변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동시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실제로 뭐 저기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막 등기 서류하고 잔금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냥 등기 서류 가져오고 잔금 이렇게 확인하고 그죠? 그냥 거기에서 바로 그냥 뱅킹으로 싸주든지 뭐 수표로 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매도인은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죠, 그죠? 그럼 매수인 B는요, 이 등기 서류 받았잖아요. 이 등기 서류 받아서 뭐예요? 등기 신청해야죠. 등기 신청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죠, 그죠?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원래는 등기 신청 이제 이것을 등기 신청하는 절차를 여러분이 공시법 시간 그것도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A하고 B가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으로 신청해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매도인 A 입장에서는 같이 등기소 가주기가 귀찮죠, 그죠? 그래서 위임장 줘버려요, 위임장. 위임장 줘버리면 인감도장 찍어진 위임장 주는 거예요. 그럼 B가 혼자 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A하고 같이 간 것으로 그렇게 봐주는 거죠. 위임장이 있으니까 공동 출석으로 보는 거죠. B도 자기가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되죠? 또 법무사 한 사람한테 어때요? 위임장 주고 B도 위임장 주고 해가지고 법무사가 등기 인정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법무사가 갔더라도 대리해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위임장 가지고 대리해서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 신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등기부회가 이제 이 등기부도 여러분이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돼요. 자, 등기부회가 소유자가 A다 이렇게 적어져 있겠죠? 그것을 등기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래서 여기가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적어져 가지고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는 B다. 이렇게. 등기 원인은 매매다.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등기부 보면 나와요. 이때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앞에 있는 A의 등기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안 하고 놔두는 거예요. 놔둬도 여러분은 어때요? A에서 B 앞으로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돼서 현재 소유자가 B고 A는 소유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를 보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그러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A는 소유권을 잃어버렸죠? B는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간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소유권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권의 대표적인 예예요. 물권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물권이 여기는 뭐예요? 새로 발생했잖아요. 여기는 소멸했잖아요.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한 것을 물권이 변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변동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러고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법을 몰라도요. 법 몰라도 그냥 10년, 20년 연속곡만 보다가 아파트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법 몰라도 어때요? 이 과정 거치잖아요. 이렇게 거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법 몰라도 다 아는 거죠. 이게 민법의 전부예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 있죠? 공부할 민법은 이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쉽다. 아셨죠? 몇 법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뼘 정도 돼요. 여섯 뼘 정도면 민법 다 한 거예요. 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쭉쭉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건데, 여기에서요, 이제, 법률 용어라고 그러는데, 법률 용어라고 그걸 이제 붙여보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거라고요. 어려운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는 사람 A가 해당 부동산, 강남구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판다 하고 말했다 이러죠, 그죠? 이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청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온다고.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B가 3억 원에 살게 하고 말했다 이거 있죠, 그죠? 이것을 승낙의 의사 표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법률 용어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했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암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과정에서요.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릴 거예요. 뭐냐면 B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이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A하고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했습니까? 이렇게 질문 두 가지. 그것은 왜 질문을 따로 드리겠어요? 두 가지를 구분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다르더라 그 말이죠. 그죠? 먼저 B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을까요? 소유권은 언제 취득했을까요? 그랬더니 네. 청약했을 때, 승낙했을 때, 그죠? 계약서 썼을 때, 잔금 치렀을 때, 등기했을 때. 네, 등기했을 때요.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민법에가 법 조문에가 규정이 돼 있어요. 186조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이 계약을 이제 법률행위라고 그러는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잔금 안 치렀어도요. 등기를 했으면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그러나 잔금 다 치르고 자기가 등기 서류 받아가지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등기를 하지 않았죠. 그럼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한 거예요. 아셨죠?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등기했을 때. 아셨죠? 그런데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언제 매매 계약이 성립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언제 성립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매매 계약이 언제 성립했습니까? 그러면 자 1번 청약했을 때, 2번 승낙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3번 계약서 썼을 때, 4번 잔금 치렀을 때, 5번 등기했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계약서 썼을 때 1월 2일일 것 같죠?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승낙이 있었을 때. 승낙이 있었을 때. 그래서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계약서 없는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나 그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거지 계약서를 써야만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계약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시기적으로는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고, 내용적으로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을 때예요. 그 합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3억 원에 팔게 그랬죠. 그런데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약하고 승낙 합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3억 원에 팔게 그랬더니 좋아 3억 원에 살게 그랬죠. 그럼 어때요? 의사표시 합치가 있죠. 합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아셨죠? 그때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이처럼 계약서가 꼭 있어야만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어떤 형식을 요하잖아요. 요식이라고 표현해요. 요식계약. 형식을 요한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형식이 필요 없다고요. 이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매매라고 적고 매매계약이라고 읽는 거예요. 매매라고 적고 매매계약이라고 읽는 건데 이건 뭐라고요? 형식이 필요 없는 계약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불효식 계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1월 1일이죠. 그죠? 1월 1일이죠? 1월 1일 날 돈 한 푼 오고 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줘야만이, 잔금을 치러야만이, 돈을 줘야만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요한다. 그래서 요물계약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건데 우리는 요물계약이 아니라 승낙만으로, 그죠?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낙성계약 그러는 거예요. 이룰 성자거든요. 이룰 성자. 승낙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낙성계약 그러는 거예요. 낙성계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이 법을 전혀 몰라도 하얀 부필로 써진 거 있죠? 이거 쭉 하면 그래 맞아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뭐가 어렵냐면 이 노란 글씨로 써진 법률 용어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법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왜냐 그랬더니 여러분 법은요 지키라고 있겠어요? 어기라고 있겠어요? 지키라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결론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죠. 그죠? 상식적인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지 뭔가 막 천재가요 혼자서 천재적 발상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럼 일반 국민들은 아무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법이 지켜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판례를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대부분 어때요? 상식적인 판단으로 결론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봐서 이 놈은 좋은 놈, 이 놈은 나쁜 놈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상식적인 판단으로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요. 다만 뭐가 어렵냐? 그것을 설명하는 용어가 어려울 뿐이다. 아셨죠? 그런데 그 용어는 그럼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주 듣고 자주 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막 연습장에다 100번씩 써보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명사, 박사 되니까. 아셨죠?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요식, 요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요식이고 낙선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봐보세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 이때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성립하는 단계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채권행위. 채권행위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잔금 치를 때 등기소리 이렇게 넘겨주는 행위 있잖아요. 잔금 받을 때 등기소리 이렇게 넘겨주죠? 이 행위 자체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물권행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물권행위. 그리고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합쳐가지고요. 법률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법률행위. 영어가 좀 어렵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법률행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여러분 법률행위 나오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시냐면 계약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계약. 아셨죠?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식으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요. 왜 법률행위를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로 나눠놨을까? 그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자, 봐보세요. A가요, 자기 부동산이 아니래요. 친구 갑의 부동산이래요. 갑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청약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B가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즉,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인의 권리죠. 그죠?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잖아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 계약이잖아요. 권리 매매 계약이죠. 유효냐? 그 말이에요. 유효냐.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다 그러거든요. 남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청약하고 그에 대해서 승낙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유효다 그래요. 왜 유효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자, 봐보세요. 매도인 A는 언제 등기 서류 넘겨주면 되죠? 잔금날 5월 1일 날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약한 날짜가 며칠이죠? 1월 1일이죠. 1월 1일이죠? 그러면 잔금 날짜 등기 서류 넘겨줄 때까지 아직 뭐예요? 2, 3, 4, 5, 4개월 남아있잖아요. 이제. 남아있죠? 그럼 4개월 동안 아무튼 A가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넘겨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계약 자체는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지금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 있겠어요? 우리는 등기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갑이라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A가 이 부동산을 B에게 팔겠다고 계약했다고요. 계약해도 유효라고요. 왜 유효해요? 아무튼 자기가 그 사이에 갑으로부터 매수했죠? 매수하죠? 매수해서 B에게 넘겨주면 되잖아요. 5월 1일까지만 등기서류 넘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셨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근데 여기 봐보셔요. 이때 갑이 안 판대요. 갑이 안 판대요. 갑이 안 판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자유주의 국가니까 국가가 마음대로요. 너 팔아. 이렇게 못 해요. 당사자 사이에 억만금을 줘도 안 팔아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옆에 삼성 있죠, 삼성. 삼성에서 건물 지을 때 나중에 지나다니면서 보세요. 삼성 건물 보죠? 그러면 앞에가 저기 7층짜리 조그만 건물 하나 딱 있을 거예요. 원래 그 법무사님 뭐 건물이었는데 삼성에서 억만금을 줘도 안 팔아 그러니까 결국 못 샀어요. 못 사가지고 거기만 빼고 이렇게 삼성 건물 지었거든요. 그 앞에 보면 저기 저쪽으로 가다 보면 있어요. 교도역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앞에 보면 조그맣게 앞에 7층짜리 건물 하나 있을 거라고. 그거 결국 못 샀다고요. 삼성에서. 왜? 안 판다 그러면 사는 방법이 없어요. 왜? 자유주의 국가니까. 아셨죠? 자유주의 국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판다 그러면 사는 방법이 없다고요.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A가 이제 엄청 고민했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A 서류 위조해가지고 등기해버리자. 이렇게. 여러분 서류 위조해서 등기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냐면 아까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으로. 그죠? 공동으로 출석해서 왔는데 너 진짜 A 맞아? 너 A 맞으면 등기불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줘봐. 그죠? 인감증명 줘봐. 주민등록 등초본 줘봐. 막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왜? 위조 방지를 위해서 등기 신청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왜냐? 만약에 등기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해버리죠. 그럼 등기했을 때 소유자가 바뀌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그죠? 단독으로 전화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강의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뭐 하고 있겠어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몇 번지 부동산 샀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그럼 등기 탁 돼버리고 또 전화해고 내가 어디 토지 샀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탁 해줘 버리고 이러면 뭐 나중에는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내 거 되겠죠? 그럼 그때 하나씩 나눠드리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등기 신청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 신청주의 굉장히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 틈을 뚫고 또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잖아요. 서류 위조해서 등기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그런 사례는 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서류 위조해가지고 등기가 됐을 때 여러분 A 소유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네? 법은 상식이라니까요. 상식. 법은 우리는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잔금 안 치러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까? 못해요. 왜요? 도둑놈이잖아요. 이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쁜 놈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조 서류에 의해서 등기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걔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요. 위조 서류에 의해서 등기했어도 소유권 취득했다 그래버리면 또 너도 나도 어때요? 전부 위조해서 등기한다면 내가 들어가서 살게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민법상으로도 소유권 취득 못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A가 소유자라고 해서 믿고 등기한 B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봐보세요. 여러분이 B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등기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2번 확인해 주죠. 계약할 때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를 때 한번 보여주죠. 근데 잔금 치른 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A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문제 없구나 하고 여러분 앞으로 등기했죠. 그죠? 등기했죠. 잔금 치르고 근데 나중에 A가 소유자가 아님이 밝혀져 버렸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을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만 갖는 거예요. 문제의식만 갖는데 어떨 것 같아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네? 어떨 것 같아요? 뭐 어쩌고 예. 아니 이제 뭐 다 드러났어요. 드러났을 때 소유권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등기부에가. 예.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봐보셔요. 자, 두 가지요. 먼저 취득 못한다 그러죠. 취득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 입장에서는 환장하겠죠. 환장할 거 아니에요. 환장하겠죠. 그죠? 근데 취득한다 그래버리죠. 취득한다 그러면 이제 갑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갑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 좀 놀러 내가 맨날 뭐 내 등기부 보냐 뭐 너 같으면 맨날 너희 등기부 확인해 보냐 나 등기부 확인 안 해봤다. 근데 어떤 미친놈이 지 앞으로 서류 위조해서 등기해 가더니 이것을 B에게 팔아버렸을 때 B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소유권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나보고 24시간 동안 내 등기부 감시하라는 소리냐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는 잘못한 놈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권리 취득 못하는데 A도 값도 잘못이 없고 B도 잘못이 없죠. 그죠? 잘못 없는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은 하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을 다 보호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돌 같은 나라는 에이 어쩔 수 없다. 등기부를 믿은 B를 보호하자. 그리고 진정한 권리자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대신에 등기부를 믿은 사람을 희생시켜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제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호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는 그냥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버리자 이렇게 그냥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등기부를 믿고 소유권 이전 늦게 한 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A가 누구예요? 무권리자죠? 무권리자의 파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무효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 2차 과목 등기법 있죠?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누가 권리자라는 것을 공적 장부로 다 보여줘요. 어디? 등기부. 여러분이 우리나라 어떤 부동산이든지 소유자가 누구지? 하면 그 등기부 열람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700원, 800원 주잖아요. 그러면 다 열람해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공적인 장부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로 보일 시자를 써요. 다 권리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B가 지금 누구죠? 이 공적인 장부를 믿을 신자를 써가지고 뭐예요? 공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공신했죠. 공시된 등기부를 공신했다고요. 공신했는데 우리는 다 공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시된 등기부를 공신한 거에 대해서 힘을 준다 안 준다? 안 줘버린다. 부정해버린다. 인정 안 해줘.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의 무효를 했죠?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해요?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독일은 뭐라고 하겠어요? 진정한 권리자 희생하에 등기부를 믿은 자를 보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신력, 인정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등기부 믿은 사람이 희생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신력, 부정, 무권리자 처분에는 무효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믿고 거래를 해야 됩니까? 이러죠, 그죠? 믿을 거 없어요. 믿을 거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믿을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운빨이에요. 실제로 그런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기를 하는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강화시켜 놨어요. 위조 서류에 의해서 등기를 못하게 굉장히 강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죠? 권리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냐면 한 몇 년 됐는데요. 몇 년 전인데 예전에 그 신문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우락 정보부장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 정도라서 그분의 운전사였더라고. 운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이 그렇게 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으로 치니까 한 1조 원 정도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게 밝혀졌어요. 밝혀졌다고 한 몇 년 됐어요. 신문기사에 났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서류 위조로 등기됐으니까 권리 취득 못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부동산 막 여러 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사람도 권리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전부 권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B는 A에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했죠. 팔기로 약속했는데 못 팔게 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불합리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게 되니까. 만약에 B를 보호해버리면 어때요? 진정한 권리자가 또 희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누었죠? 나누는데 채권행위 단계에서 뭐라고 해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도 유효, 무효? 유효. 그러나 물권행위 단계에서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법이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 여기 봐보세요. 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하얀 분필로 써놓은 사례 있죠. 우리 쭉 이렇게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었죠? 이 하얀 분필 사례를 노란 분필로 적어놓은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빨간 분필로 써진 결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민법 시험 문제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빨간 분필로 써진 이 결론, 이걸 먼저 알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봤자 모래성 쌓기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하얀 분필로 써진 사례 있죠, 그죠? 사례를 노란 분필로 써진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을 자주 듣고 여러분이 보고 읽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결론은 차츰차츰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중심이 나중에 하얀 분필에서 노란 분필로 빨간 분필로 무게중심이 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전부 이런 것을 빨간 분필로만 칠판에 적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민법 전부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것 가지고요. 제가 이건 민법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민법의 틀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 보셔요. 여러분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A하고 B죠, 그죠? 국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죠? 자, 봐보세요. 지금 개인과 개인, 개인을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사인과 사인. A하고 B죠? 이 관계를 다루는 거. 이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러냐면 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 사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룬다고 그래서 사법. 이 사법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민법이죠. 민법. 그런데 국가와 사인,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 이게 뭐냐면 공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여러분 2차 과목은 전부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만 공법이 아닌 거예요. 세법이 있죠. 세금을 누가 걷어요? 개인이 걷어요? 국가가 걷잖아요. 그죠? 여러분 등기 신청하러 옆집으로 가요? 아니죠.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는 거죠. 그죠? 아셨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뭔가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누가 제재를 가하죠? 구청에서, 그죠? 시청에서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부동산 공법도 뭐예요? 공법도 부동산 공법 여러분 공부하시면, 그죠? 건축허가 어디 가서 받아요? 옆집 사람한테 받아요? 아니죠. 국가기관 가서 받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런 식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란 말이에요. 2차 과목은 전부 여기에요. 여기에요. 근데 1차 과목인 민법은 뭐예요? 국가가 안 나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래서 사법의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공법하고 사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여기는요, 계약자유 원칙이에요. 계약자유. 아까 제가 삼성 말씀드렸죠? 삼성처럼 안 판다 그러면 사는 방법이 없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요. 계약 자유 원칙. 그러니까 뭐 매매 계약을 할 때 누구하고 계약을 할지, 그죠? 얼마에 계약을 할지, 계약 방식, 계약서를 쓸지, 아니면 구두 계약으로 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팔지 말지도 다 내 맘이에요. 국가에서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법은요, 깡패예요. 공법은 깡패. 선생님들이 깡패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 공법 선생님 엄청 좋은데 왜 깡패냐? 여기는요,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서 그 땅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팔아. 그런데 안 판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버려요? 수용해버리죠. 강제로 돈 주고 수용해 가버려요. 강제로 뺏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깡패다. 강제력이 있는 거죠. 강제력. 왜 그래요? 공공성 때문에. 공공성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계약 자유가 아닌 거예요. 공공성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한을 주는 거죠. 아니 계약 자유라고 그러면, 그죠? 사적자치라고 그러는데 내 땅에 내 마음대로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200층짜리 건물을 짓고 무슨 제한이 있어요. 내가 건물을 짓는데 왜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 내 마음대로 지으면 되지.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공공성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제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차 과목은 전부 제한을 주는 거예요. 제한을 주는 건데 우리가 공부할 건 뭐라고요? 민법은 계약 자유원칙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또 봐봐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민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무엇과 무엇을 다루느냐 그랬더니 바로 재산과
신분을 다루는 법이에요. 재산과 신분을 다루는 법이에요. 이게 이제 연역으로 넘어가면 막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오게 되는데 옛날 봉건시대, 왕조시대에서는 어땠어요? 왕이 뭐예요? 모든 국가의 토지는 왕거 그랬죠. 왕토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분도 어떻게 했어요? 신분도 정해져 있죠. 그죠? 신분도 정해져 있고, 야, 전쟁 가게 나와. 그러면 가야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법으로 정해놔라. 그 말이죠. 그죠? 법으로 정해놔라. 그게 뭐예요? 민법은 세계란 말이에요. 자, 보면, 그러면 이제 재산을 다루는 게 재산법이고요. 그 다음에 신분을 다루는 게 신분법이에요. 신분법. 지금은 이 신분 다루는 게 뭐냐면, 친족상속법이라고 그래요. 친족상속법.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면 처가 돼서 일촌이 된다. 막 이런 거 있죠? 사망하면 상속한다. 그런데 신분은 우리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요. 그러면 이제 재산법만 우리 시험 범위인데 다시 이 재산은요. 크게 보면 물권과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물권과 재산, 권리 있잖아요. 권리를 크게 보면 물권과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소유권 같은 경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의 하나다. 그랬죠? 왜 소유권은 물권인데요? 그랬더니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건 물권이다 하고 법으로 딱 정해놨다고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물권이라고 그러고요. 물권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뭐예요? 채권. 그래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하면 임차권 있죠? 채권이죠. 그러면 물권을 다루는 게 뭐예요? 물권법. 채권을 다루는 게 채권법.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물권법 다 우리 시험법이에요. 질권만 빼고 다 우리 시험법인데 채권은요. 다시 뭐가 있냐면 계약을 다루는 계약법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뭐 사무관리, 불법행위 이런 게 있어요. 불법행위 이런 게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어디만 우리 시험법이냐면 계약법만 우리 시험법이에요. 시험법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권법과 계약법이 우리 시험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공통적인 사항을 뽑아놓은 거 있잖아요. 공통적인 사항. 여러분 계약할 때 누구하고 했어요?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죠? 그리고 물권 변동도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졌어요? A하고 B 사이에 이루어졌죠? 이런 게 뭐예요? 공통점이라고요. 이 공통점을 뽑아놓은 게 뭐냐면 바로 민법 총칙이에요. 민법 총칙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 총칙. 예, 그래서 자 우리 시험법은 어떻게 됐다고요?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이게 우리 시험법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봐보세요. 우리 시험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다고 그랬죠? 물권법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 이것만 우리 시험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자 이제 한번 봐봅니다. 자 그러면 계약 그러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매매라고 적고 매매 계약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은 매매 계약만 있느냐? 아니에요. 물건끼리 여기 있는 건물하고 시골에 있는 토지하고 바꿀 수 있죠. 이런 것은 교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흔히 전세 산다 그러지만 정확히로는 임대차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이 계약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만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해요. 이들의 공통점인데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그랬죠. 그죠? 아까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 그랬죠. 시기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을 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합치가 있었을 때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은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서 일정한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요.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건데, 자, 봐보셔요.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냐면, 여러분, A하고 B 사이에서는 지금 매매 계약을 했죠. 하나의 계약이죠. 계약 하나 했죠. 하나 했는데, 쌍방 모두 의무가 발생해요. 계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A는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생기죠. 매수인 B는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계약에서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계약인데요.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래서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쌍무계약은 공평의 원칙상 선이행해야 돼요? 동시행해야 돼요? 동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동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행해라 그 말이죠. 동시행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동시행해야 되는데 동시행을 안 했다고요. 안 했죠? 그럼 어떻게 해버려요?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약속을 어겼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약을 해제해버립니다. 이제 해제라는 용어도 나중에 다 공부하게 돼요. 무효, 취소, 해제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아무튼 계약은 의무 불이행, 약속을 위반했다, 채무 불이행했다 그러면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해제. 해제하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 보지도 못해요. 아셨죠? 그런데 동시행했어요. 동시행했죠? 동시행했죠? 동시행했잖아요. 약속 지켰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매수인 B는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갔죠? 그러면 뭐가 물권인데? 그랬더니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법에가 이것만 물권이야 하고 정해놨다고 그랬죠. 그죠? 민법에서는 8가지인데요. 자, 차츰차츰 공부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점유권이 있고요. 용어만 들어보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 소유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을 가장 완벽한 권리라고 그래요.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부동산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죠? 내 마음대로 세 내주고 월세 받고 수익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용권만 남에게 빌려줄 수 있거든요. 빌려줄 수 있죠. 빌려줄 때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지역권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전세권으로 빌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차츰차츰 이게 무슨 권리인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권만 타인에게 줄 수 있어요. 타인은 유치권이 있다, 질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차츰차츰 하나씩 공부하게 될 거예요.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지금 너무 신경 써가지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용어만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은 이 중에서 뭐였어요? 소유권이었죠? 소유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소유권이란 물권은 언제 취득한다고 그랬죠? 등기했을 때라고 그랬죠. 등기했을 때.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느냐? 법에가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어디가요? 민법 186조에 가요. 자, 법률 행위로 그랬죠? 법률 행위로 부동산에 관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라? 등기를 해라. 등기를 했을 때 물권이 변동한다. 변동이 뭐라고요? 이 물권 변동,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 그럼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제가? 법률 행위 그러면 계약 생각하라고 그랬죠. 계약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속 있죠.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식이 뭐예요?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되잖아요. 상속받죠? 그때도 무슨 등기하는 줄 아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뭐라고 적는 거예요? 상속 그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이번에 좀 시끄러웠죠. 뭐 장관 되는데 뭐
8살 먹은 손녀가 뭐 미리 상속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할머니로부터 뭐 받았다고 그랬어요? 증여받았다고 그랬죠. 증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증여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그 경우도 어떻게 돼요? 등기부 보면 소유권이죠. 그죠? 그리고 등기원이 뭐라고 적어져요? 증여 이렇게 보는 거죠. 증여도 계약인 거예요. 계약. 증여도 계약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상속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계약 아니겠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계약하고 가셔야 되는데 뭐 이렇습니까? 계약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민법 187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상속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상속 이런 것들.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등기 없어도요. 등기 없어도 어떻게 돼요? 바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돌아가셨죠? 1년 후에 상속 등기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어떻게 돼요? 사이에 소유자가 없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가 없어도 사망 시,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사람은 굳이 상속 등기 안 해도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로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아셨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쩌냐면 자, 하나하나씩 봐볼래요? 계약 하나하나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법 각칙 그러거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죠. 그죠? 매매도 임대차도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법 총칙. 자, 물권 하나하나 다루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물권법 각칙. 이들의 공통점이죠. 그죠? 공통점이 뭐예요? 총칙. 그리고 다시 물권법과 계약법의 공통점을 다루는 게 뭐라고요? 민법 총칙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민법의 전부예요. 민법의 전부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봐보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가 우리 민법의 전부라고 그랬죠. 그랬죠? 자, 그럼 봐보세요.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돌렸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민법 전부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이 전체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거구나 이것을 먼저 아시라고요. 이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를 공부하는구나 이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 교과서 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느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책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 책도 마찬가지인데 민법 총칙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 나오고 계약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주로 민법 총칙 박사들이 많아요. 하는데 저는 강의를 그렇게 안 드리고요. 어떠냐면 우리가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 뭐부터 먼저 하죠? 계약부터 먼저 해요? 아니면 소유권, 물권부터 취득해요? 계약부터 먼저 취득하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드릴 때는 계약법부터 먼저 드릴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에서 끝나버려요. 물권은 세계로 넘어가 보지도 못하죠? 약속을 지켰죠? 그럼 비로소 어떻게 되죠? 물권은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물권법 강의를 그 다음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권법과 계약법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게 뭐라고요? 민법 총칙. 그래서 나중에 민법 총칙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새 들어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슨 법이 적용되냐면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된 현상에 맞춰서 특별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은 민법에서 임대차를 알아야만이 민법상 임대차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민사특별법은 맨 나중에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가는구나 이렇게 아시기 바래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 지금 이제 이번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7주인데 한 주에 3시간씩 강의하잖아요. 근데 민법이 이제 한 주가 더 플러스가 필요해가지고요. 마지막 3주 있죠. 마지막 3주는 4시간 할 거예요. 4시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총 24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러죠? 24시간 그렇게 강의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시되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예습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예습해가지고 오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아프니까 예습해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오셔요. 편하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으셔요. 이야기 듣고 나서 복수 위주로 공부를 하셔요. 복수 위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이렇게 출발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네, 10분 쉬세요.